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AIIB 가입 여부를 놓고 시끌시끌합니다.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이냐, 과감하게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가입해서 실리를 거둘 기회를 잡을 것이냐. 대세는 가입 쪽으로 기우는 것도 같습니다. 이 사업 규모만 연간 7천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 수익성도 엿보이지만요. 생생경제가 어제 인터뷰한 전문가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도 도움이 될 기회로 보시더군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산부인과는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원 사업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은 2013년 말 기준으로 국내 학원 사업자 수가 10만 개를 넘었습니다. 5년 전에 비해서 13.5%가 늘었는데 학생 수도 줄고 또 불황도 깊어졌는데 사교육 열풍은 오히려 더 거세졌다는 얘기입니다. 애플이 방송국 사업도 하려는 모양입니다. 지상파 방송국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서 애플의 운영체제로 돌아가는 모든 기기에서 온라인으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회를 온라인 TV 시장에서 노리는 건데요. 유료 케이블 채널 등에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기회입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지난달 24일이었죠.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부당한 요구다. 그래서 응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이 이어지니까 어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 대표단이 건의안을 갖고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측은 얘기도 잘 안 듣고 건의문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에 다녀온 개성공단 기업협의회장을 연결해서 2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2의 중동붐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중동 순방 성과 이행과 확산 방안을 내놓으면서 제2의 중동붐을 조성해 경제를 도약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중동 순방에서 의료, IT 이런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을 약속을 했으니까 이걸 계기로 하면은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과연 제2의 중동붐 뭘까요?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차원이 다른 TV LG OLED.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서 자연색 그대로 보여주는 TV입니다. 차원이 다른 LG OLED TV. 김은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선릉역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은 많이 올랐나요? 네, 지금 지수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2037.89 플러스 9.44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장중 변동성 상당히 컸었습니다만은 630.81포인트 플러스 2.82포인트에 마감을 하면서 전날 미국 증시의 급등세를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반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어땠나요? 코스닥은 사실 장중에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도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코스닥에 대해서 매도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3일째 강한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외국인의 매수세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종목들이 좀 낙폭을 줄이면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도 21선 부근인
620선 부근에서 좀 반등을 하면서 630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거래소가 상당히 좀 강했던 만큼 코스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양시장 모두 지수 대비해서는 내용상은 좋지 못했고요. 종목별 장세가 좀 화려하게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계속 샀나요? 네, 오늘도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3,200억대 매수. 보통 외국인들이 이렇게 3일 연속 이렇게 강하게 살 때는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좀 하락폭이 크긴 합니다만은 그 삼성전자가 하락폭이 컸던 만큼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었던 화학주, 정유주, 뭐 조선주, 건설주 같던 유가 민감주 섹터들이 유가 반등과 함께 같이 주가도 좀 반등을 한 모습인데요. 오늘 환율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만큼 저가 메리트가 좀 많이 반영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을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좀 매도를 좀 줄이면서 오늘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좀 하락이 심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뭐 헬스케어 섹터 일부, 그다음에 뭐 게임 일부 이런 쪽으로 좀 주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모습이고요. 반대로 삼성전자의 하락과 함께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스마트폰 부품주 쪽에서의 좀 약세가 좀 두드러졌던 하루였었습니다. 네. 간밤에는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렸잖아요. 네네. 일단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약간의 그 변수랄까요? 이런 거 하나 좀 줄이고 간다. 이런 느낌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나리오, 이런 언급,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이틀 전부터는 좀 사라졌었죠. 외국인들 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오픈되고 나니까 뭐 차익 실현 매물들도 오늘 좀 상당히 많이 나온 모습인데요. 미국도 오히려 앨런 의장의 발표가 있으면서 주가가 조정받다가 강하게 반등을 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환율도 한 12원 지금 70전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두드러지게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달러가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강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달러가 좀 약세로 뭐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강세가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원화가 좀 많이 다시 가치를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원화가 상당히 좀 급등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는 좀 모습인데요. 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잡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이벤트가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다시 뭐 요번에 제시한 여러 가지 지표들 뭐 물가 지표라든지 뭐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4월 달 들어서면 다시 1분기 실적에 집중을 하는 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지수가 올라왔다라고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그냥 환호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1분기 실적을 알겠습니다.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는 투자가 뭐 4월달, 5월달 쪽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뒤로 미뤘다라는 그런 한 가지의 시나리오만 보고 주식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네. 전반적인 실적을 좀 확인하시는 대응이 앞으로 더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이 여전히 잘 안 거친다는 얘기가 들리는군요. 지금 3년 연속 그 세수가 펑크가 났었습니다. 네. 2012년이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 2조 내지 3조 원 정도의 세수 펑크가 났었고요. 세수가 펑크가 났다는 거는 정부가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얼마쯤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제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 목표 대비 실제로 거친 세금이 거기에 모자랐다는 겁니다. 그게 한 2, 3조 정도 됐었고 2013년이 아마 한 8조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작년은 10조 원을 넘어가지고 10조 9천억 원의 이 세수 결손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도 세수 펑크 사태, 이 세수 결손 사태가 빚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은 있었습니다만 역시 시작부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지난 1월에 국세 수입 드린 국세가 25조 7천억 원. 그래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꽤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4조 원 정도 늘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세수 목표 대비 실제 거친 비율, 그러니까 목표를 100으로 잡았을 때
1월 현재 얼마가 거쳤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그 세수 진도율인데 네. 이게 작년 1월 달에는 11.7이었는데 올해는 11.6%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 그러니까 11.6%, 11.5%라는 것은 100%는 12월에 달성이 되는 물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예. 12월까지 연간 거둬야 될 목표를 100으로 봤을 때 네. 1월 현재 얼마가 거쳤느냐, 2월 현재 얼마가 거쳤느냐 이건데 그걸 이제 진도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작년 1월에 진도율이 11.7이었고 이번에 11.6이었으니까 전체 뭐 세금 자체는 더 거쳤습니다면은 목표 대비는 여전히 작년보다 속도는 더디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속도로 나간다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거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에 오늘 이제 성과에 대한 어떤 보고가 있었는데 제2의 중동 붐을 일으켜서 경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무역투자진흥회의가 대통령실로 열렸고요. 여기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행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중동도 별로 경제가 안 좋죠. 유가가 예.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과거만큼 중동에서 무슨 수주가 많이 나온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 건설 기업들도 요즘 중동 쪽 수주, 뭐 건설이든 플랜트든 원전이든 이 중동발 수주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기는 오일 달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만 우리가 파고든다면은 따낼 수 있는 과실이 많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쨌든 중동에 좀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네. 대형 플랜트와 같은 이런 투자 개발형 사업들을 따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자금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한 5조 원 정도의 정책 자금 지원을 정부가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걸 통해서 올해 수주 규모를 한 700억 달러 정도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2017년까지 80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지금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런 뭐 대형 수주 외에도 할랄 식품이라고 그러죠. 네. 그 이슬람 음식,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제 그 이슬람 음식들인데 워낙 이것도 시장이 크다 보니까 국내 식품 기업들이 이쪽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랄 식품 사업단을 뭐 설치한다라든가 또 이번에 미니 원자로 수출 계약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크든 작든 이 원자로 수출 관련 중동 국가들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든가 또 특히 이제 국내에서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TF를 구성해서 방안을 만든다거나 이러한 얘기들이 오늘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글쎄요, 제2의 중동붐이라고 얘기하니까 70년대가 생각나기는 해요. 네. 그때 당시에 정말 하나의 특수를 이뤘었는데 잘 되면 좋겠죠, 뭐. 예. 근데 지금 뭐 여의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네. 예, 중동 자체가 어려워서요. 오일 달러가 부진하고. 네. 사실 그리고 또 과거와는 다른 식으로 가야 되겠죠. 과거는 네. 이제 우리가 많은 건설 인력들이 나가서 진짜 구슬땀 흘려서 벌어들이는 한 푼 두 푼 달러 모으기였는데 지금은 좀 더 서비스 그쪽이 다른 나라들에서 비교 우위를 갖는 우리가 좀 업종을 잘 파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냥 오일 달러가 넘치니까 가자 이걸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간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금리 인상 전에 인내심을 발휘하겠다. 여기서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시장에 충격을 주나 했더니 반대더라고요. 네. 금리 인상 전에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라고 미국 미국 페드가 그동안 성명문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 문구를 넣었었는데 이 문구가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내심을 이제는 발휘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면은 이거를 미국이 금리를 조기에 인상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6월 금리 인상 소리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이 문구가 사라진 대신에 새로운 문구가 또 들어갔습니다. 이 네. 노동시장이 개선이 되고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에 근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금리를 올릴 것이다. 네. 이런 확신이 그렇다면 언제쯤 쓸 거냐. 빨리 확신이 서기는 힘든 거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 6월이 아니라 9월이 될 공산이 크다라는 또 시각도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오늘 페드가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작년 12월 전망치보다 조금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 전망이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금리를 6월 달에 서둘러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월가도 그렇고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대체적인 시각은 6월보다는 9월 쪽에 조금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경제 성장률을 낮췄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또 그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은 미국 내부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경제 여건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 빼곤 뭐 유럽, 일본, 중국 다 지금 경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나홀로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북한이 얼마 전에 이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겠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서 갈등이 좀 빚어졌기 때문인데요. 결과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 측이 건의문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에 접수도 거부를 했다고 하네요. 잠시 후 2부에서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온 개성공단 기업협의회장을 연결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 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기업 대표단 20명이 어제 개성공단을 갔다 왔습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 때문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다녀온 건데요. 북한을 방문했던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빅데이터 경제에 있는 날이죠.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와 함께 봄 하면 생각나는 과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딸기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박지은 주부 설거지 클리어. 청소 기술 만점. 자, 최고난도 미션인데요. 아하, 안아줄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개성공단 임금 협상 어떻게 풀어야 할까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늘 좀 불안함에 시달리기 마련이었는데요. 어제 또 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대표단 20명이 갔다 왔습니다. 대표단이 북한에 가서 한 얘기는요. 남북이 협의를 통해서 임금 인상 문제를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강행할 태세거든요. 그래서 타협을 요청을 했지만은 북측은 강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임금 인상 시점으로 제시한 날이 다음 달 10일인데요. 그날까지 남북 간의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또 갈등의 화약고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죠. 그게 언제였었죠? 올려달라고 그랬죠. 예. 2월 하순에 그랬습니다. 2월 하순에 북한의 인상 전에 최저임금이 얼마였나요? 인상을 아직 하지 않았고, 예. 70.35불이었고요. 예. 현재 74불로 5.18%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네. 임금 인상이야 생활 물가 이런 게 올라가면 또 생산성이 올라가면 당연히 올려줄 수 있는 거고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임금 인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개성공단을 만들 때 네. 당시에 이제 남쪽과 이제 합의는 아니고 협의를 해서 개성공업지구법도 만들고 그에 따른 여러 노동규정, 세무규정 이런 규정들도 쭉 만들었는데요. 이제 노동규정을 남쪽 당국하고 협의 없이 작년에 바꿨죠. 네. 그걸로 파생되는 문제이고요. 임금 인상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임금 인상 폭 자체도 수용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임금 인상 카드를 북한이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예. 사실 북측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이제 여기 기준으로 이제 언론사 분들이 예. 생각하시고 또 그걸 좀 확대 해석하시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임금이야 매년 올려달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이렇게 된 게 당국 간 대화가 지금 단절된 지 꽤 오래됐죠. 네. 작년 10월 달에 고위급이 아시안 게임 때 오면서 대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틀어지면서 대화가 단절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갑자기 임금 인상을 통보해 왔다라는 표현이 틀린 건가요?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라기보다는 임금 인상은 매년 요구했던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통상적으로 했던 거고. 전에는 올릴 때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전에는 상한선을 5%로 두고 5% 이내에서 남쪽 관리위원회와 물론 관리위원회는 법적인 성격은 북측의 공단 관리 기관이고요. 그 위에 지도청국 북한 공업지구 관리 지도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 둘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그 생략된 상태에서 이제 그 통보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일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네.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 안 나서니까 입주기업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회장님 비롯해서 대표단이 개성공단을 방문을 하셨잖아요. 예. 2시간 동안이나 면담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 거의 주된 얘기였고요. 네.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임금과 관계에서는 생산성이라는 그 반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생산성이 그 개성공단이 좀 낮으니까 네. 그것을 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지금 현재 그 공단 내에서 기업하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네, 생산성을 높여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안으로도 뭔가를 제시를 해 주셨나요? 그런 자기들도 그 공업지구의 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네. 그런 부분들은 그 좀 더 파악해 볼 건 파악을 해보고 그 같이 논의해서 네. 그 자기들도 그런 부분들은 적극 같이 그 노력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부분만 들으면은 얘기가 잘 된 것 같은데 임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분위기가 괜찮았나요? 임금 부분은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11년간 네. 최저임금이 40%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국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배 이상 오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동남아 예를 비해서도 우리는 최저임금이 너무 안 오른 거다. 네. 그리고 그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그 다른 나라하고 사전에 그 합의해서 최저임금 정하는 경우가 어딨냐. 그리고 그 최저임금 그 자체를 정할 때 5% 상한선을 그 전에 두었던 규정 자체가 그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네. 물론 사실 그것이 좀 그렇게 얼마 전에 세계 곡물값이 1년에 뭐 배로 폭등하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동남아 일대에서는 다 그 노사분기가 일어났었죠. 급속도로 임금도 그때 몇십 %씩 올랐고. 그때도 그 5% 상한선이 있다 보니까 개성공단 임금이 좀 왜곡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급은 그대로 얼마 안 올랐는데 실질 임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그런 그 왜곡된 구조로 현재 있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북한 측의 주장을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 형식 논리상으로는 네. 그 개성공업지구의 그 특성을 그 빼고는 예. 사실 인도네시아에 가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따라서 임금 지급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일반론인데 단지 그 개성공단이라는 거는 그 남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단이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그 합의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미화로 계산해서 $70 정도 되잖아요. 70.35달러. 이게 예. 북한 경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나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 과장 왜곡돼 있는 게요. 예. 그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처음에 그 기대했던 게 2,000만 평 규모로 개발을 해서 70만 명 근로자가 그 일을 해서 4인 가족 기준에서 북한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개성공업지구를 통해서 생활을 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청사진 하에 개성공업지구가 처음에 시작됐는데 네. 그 후에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뭐 북측 책임이라고 다 얘기하는 거고 북측에서는 남쪽 책임 더 많다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그 지금 현재
그 20분지 1 규모에서 지금 계속 5년간 오이사조치 이후에는 그 정체된 상태거든요. 임금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공단 규모 공단 전체가. 규모, 예. 그리고 공단을 더 키우려도 사람이 없고 그 인력을 뽑으려면 그 대규모 그 숙사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기거 시설이 그거를 우리 정부가 해주기로 했다가 그 안 하는 바람에 외지 인력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개성 일대 동원 가능한 인원은 다 들어온 겁니다. 현재 5만 한 3천 명 되는데. 예, 지금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개성공단의 현황인 것 같고요. 제가 드린 질문은 70달러가 이제 왜곡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왜곡돼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 경제에서 예. 170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접 화폐로 나가는 임금이 170불에서 180불 정도 되고요. 평균. 그리고 그 외에 간접 임금 형태로 뭐 이제 그 간식거리라든지 또는 뭐 저기 통근비라든지 또는 그 저기 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인당 한 70불에서 80불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250불 내외로 그 지급은 되고 있는데 그 70불은 그러니까 그 저기 70불 이상으로 그 임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이제 일종의 인센티브나 성과급 또는 생산 장려금 이런 형태로 기본급은 묶여 있는 상태에서 총액 임금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왜곡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나 협력의 상징이 되어야지 되잖아요.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성과를 올려야지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협의 형태로든지 뭐 합의를 이뤄내야 될 텐데 앞으로는 그러면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그 협상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저희가 뭐 어떻게 계획을 잡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조속히 그 당국 간 대화가 그 재개가 돼야 되는데요. 그 북측이 정경 분리를 안 하고 그 뭐 군사 훈련이라든지 특히 그 전단 살포 이런 것들을 이유 삼아서 지금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그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4월 말에 군사 훈련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당국 간 대화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숫자를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 따뜻하죠? 밖에 너무 따뜻해요. 네, 덥기도 하더라고요. 네, 딸기 먹고 싶더라고요. 딸기 얘기하실 거잖아요. 네네. 네,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네. 네, 봄 하면 떠오르는 게 딸기예요, 사실. 네, SNS 상에서도 이 봄하고 연관된 과일 중 1위가 딸기고요. 네. 2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오렌지. 예, 2위는 또 오렌지더라고요. 오렌지요? 오렌지는 수입해서 먹어가지고 사시사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제 봄이 되면 사람들이 물론 비타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손이 가는 게 아닌가.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이죠? 네네. 어쨌든 이 딸기에 대해서만 이제 언급량을 보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언급량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딸기가 이제 2월, 3월이 가장 많이 수확되는 그 대표적인 사실 봄 과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점점 얘기는 겨울부터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어요. 네. 겨울에도 사실
딸기 늘 살 수 있잖아요. 네, 요새는 그 뭐 제철 과일이다라는 의미가 사실 요새 없죠. 아이들은 잘 못 느낄 텐데 맞아요. 사실 이 품종 개발하고 이 딸기 농가가 증가가 돼서 겨울에 수확량도 많이 늘었대요. 네. 예, 사실 예전에 저는 딸기 여전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 이제 딸기가 이제 이런 그 농가가 증가하면서 예, 좀 가격적으로도 많이 싸졌고 또 이제 언급량도 이제 12월부터 이제 사람들이 접하게 되니까 네. 예, 또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겨울하면 생각나는 이제 그 과일 음식으로 계속 딸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겨울 하면 생각나는 음식으로도요. 네네. 그렇군요. 보통 겨울 과일, 봄 과일 그래서 저는 시험 보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때. 그렇죠. 요새 그런 예. 시험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다 틀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몰랐네요. 딸기가. 점점 더 좋아하는 건가요? 이게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에 의하면 정말 2011년부터 이 딸기 생산량은 계속 많아지고 있었대요. 네. 결국 이 가격 하락의 좀 원인이 된 거고. 가격 그렇게 많이 안 내렸는데? 제가 봤을 땐 조금 내렸어요. 조금. 예, 조금 내렸고요. 네. 많이 내릴 수는 없는 건가 봐요. 네. 이제 수요도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비싼 겨울보다는 또 그나마 조금 봄이 더 네. 수확량이 많으니까 이제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가 올라오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능적으로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투자를 아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이제 딸기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또 하세요. 요새는. 효능. 예,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봄 딸기보다 또 겨울 딸기가 더 그 비타민 함량이 많다. 왜요? 비슷할 텐데. 근데요, 확실히 예. 맛은 이 겨울 딸기가 좀 맛있다는 얘기가 좀 많아요. 네. 그래요? 이거는 제가 먹어봐야지 알겠습니다. 네, 이건 뭐 예. 사람의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SNS상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 C 함량 자체도 이 딸기 자체는 이제 사과의 10배 정도로 많이 맞아요. 높다고 해요. 저도 이제 뭐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하면은 생각이 나거든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딸기를 잘 사고 싶지 않은 이유가 저희 작가님도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물러요. 잘 집에서 먹으려면. 바로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예. 집에서 바로 안 먹으면 물르니까 좀 그런데 집에서들 많이 먹나요? 아니면 밖에서들 많이 먹나요? 이 아까 이제 음식하고 자꾸 딸기 얘기가 같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딸기를 딸기 자체를 먹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카페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되면서 약간 변형이 돼서 음식에 이렇게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였죠. 네.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이제 먹는다고 관련된 이제 장소가 지금도 이제 1위는 집인데 예전에 이제 식당에서 이제 카페로 바뀌었어요. 2위가. 그래서 이제 카페에 그 신메뉴, 디저트류 같은 신메뉴는 이 겨울하고 봄에 많이 출시가 된대요. 지금 엄청나게 딸기 포스터들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신메뉴에 이제 딸기를 주 메뉴로 해서 뭐 예. 빵이니 케이크니 빙수니 이런 형태로 많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이 베이커리도 이 딸기를 가지고 이제 뭐 딸기 전쟁이라고 할 만큼 뭐 파리바게트에 뭐 아이러브 스트로베리, 또 파스쿠치의 스트로베리 랜드, 또 애슐리라고 한 또 페밀리 레스토랑은 또 뭐 딸기 축제로 아주 지금 프로모션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 때고요. 또 이 딸기를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표현도 많지만 이 마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2012년부터 네, 계속 2배씩 이거 늘어나고 의미 있어서 있네요. 예, 음료 카페랑 시장. 딱 이어지는. 네, 음료 시장도 이제 딸기가 네. 많이 이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저도 많이 갈아 먹기도 하고 그래요. 네네. 네. 무슨 말씀을 하고 아니 이제 이게 부르셨던 것 물르면 갈아야 돼요. 그래서 참 물으면은 다 냉동실에 넣어요. 네. 근데 이 카페에서 딸기 음식들이 나오니까 화제가 되고 있는데 딸기의 매력 디저트나 음료에서 뭘까요? 이 맛 자체로만 분석했을 때는 작년에 그 허니버터칩의 그 단맛이 뭐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맛인데 이 약간 신맛도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이게 이제 신맛이라 그러면 뭐 그래라고 하지만 상큼한 맛. 으로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 상큼한 맛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디저트로 또 딸기가 갖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상품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딸기 잘못 싸면 신데. 네, 언제 먹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단 것 하면은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아닐까 싶은데 딸기와 초콜릿의 단 것 그 경쟁에서는 누가 이기나요? 뭐 초코는 뭐 디저트의 대명사로 지금도 사실 뭐 인정하겠지만 SNS 상에서는 2013년부터 딸기에 밀리기 시작한 게 초코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딸기의 가격도 하락이 원인이겠지만 사람들에게 네. 초코하고 같이 딸기를 같이 이제 먹는 그런 것들도 이 디저트의 하나로 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고 이 상큼한 맛이 콜라보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랑요? 단맛 자체는 단맛으로밖에 느낄 수 없지만 상큼한 맛은 다른 맛하고 같이 엮였을 때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맛으로 느껴지거든요. 예를 그러니까 딸기 자체가 다 상큼한 맛도 있지만 단맛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딸기가 되게 갖는 이미지가 좋고 이 딸기가 갖는 이 상큼한 맛을 어떤 초코를 바른 그 딸기 퐁듀나 또 딸기 앤 누텔라지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누텔라 그 초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또 뭐 딸기엔 생크림이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딸기를 딸기 자체로 느끼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같이 곁들여서 콜라보 형태로 이제 느끼길 원하는 거죠. 왜 이렇게 먹을까요? 이게 근데 이제 공통된 점은 누텔라나 이 생크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부드러운 소스 같은 느낌으로 돼 있는 거라서 사람들이 이 딸기와 부드러움 이런 맛을 조합으로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딸기를 굉장히 좋아하는군요. 네네. 사실은 딸기 스티커 이런 것들도 고명처럼 여기저기 잘 붙이게 되는 그런데 먹는 것으로서도 딸기가 그렇네요. 네. 그 딸기 관련된 또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요새는 이제 먹방처럼 이제 그 인증샷을 날리는데 날린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나? 아니 돼요. 이 딸기가 갖고 있는 그 색깔. 이 빨간색이 또 사진에서 또 아주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색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주얼을 중요시하는 요새 또 사진에서는 또 중요한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그 딸기를 먹는 먹방 SNS 상에서는 뭐 어떤 좀 유명한 음식점이 있나요? 딸기와 관련돼서? 이게 이제 제 베이커리에서는 이제 파리바게트가 너무나 아주 다양하게 이제 딸기 관련된 것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어서 계속해서 1위를 차지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그 설빙이라는 또 새로운 그 카페 빙수집이죠. 네, 디저트 카페 이 딸기 빙수를 또 유행시키면서 그 인기를 계속 작년에 이제 차지했고 요새 이제 아실 텐데 그 메리 딸기라고 하는 게 지금 급 흥행을 하고 있어요. 저 몰라요. 네, 그 요거 프레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카페에서 파는 메뉴인데요. 이 메리 딸기 먹으러 간다라는 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에요? 이 메리 딸기가 사실 2014년에 출시되자마자 3개월 만에 100만 잔이 팔린 건데요. 이 메리 딸기는 이제 가격 맛보다도 사람들에게 이제 비주얼로 인기를 끄는 그런 메뉴였어요. 어떻게 비주얼이 나오냐 하면 이 딸기를 잘라서 이렇게 탑처럼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요거트 아이스크림과 생크림을 얹어서 먹는 그러니까 맛으로 치면 이제 상큼한 맛이 더 강하게 나는 맛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비주얼로서 또 사람들에게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 또 딸기와 같이 어울려서 되게 인기 있는 그런 입소문으로 아주 SNS상에서는 크게 지금 퍼지고 있어요. 드셔보셨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급하게 먹고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정말 상큼한 맛이 주 맛이고요. 이렇게 비주얼만큼은 인정. 최재원 이사님의 이 방송에 대한 성실도 이런 로열티는 정말 최고입니다. 네, 안 해보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어보는 걸로 대신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딸기 파티는 한번 해야지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성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세월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정부가 오늘 제2의 중동붐을 조성을 해서요. 경기를 끌어올리겠다.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중동 순방을 했고 당시에 체결됐던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확산을 해서요. 굉장히 언뜻 들으면은 굉장합니다. 일단 의료 IT에서부터 할랄 음식,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도 늘리고 또 오일머니가 풍부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로 유입되도록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인데요. 근데 이 언뜻 들으면은 굉장하지만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 과거 1970년대의 중동붐을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건설 부문 중심으로 일어났었거든요. 그때는 좀 달랐기 때문에 제2의 중동붐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800조 원의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다 열리는 건지도 저희가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밀레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밀레의 4대 걸작선,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전 관람권과 또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온라인 수강권입니다. 제2의 중동붐, 과연 중동의 오일머니가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받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고요. 문자 보내주실 번호는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제2의 중동붐, 중동의 오일머니가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까에 대한 의견,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